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 작전 이상. 생존 확률이 없는 전 지구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만약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1. 충분히 많은 비상식량. 2. 고통 없이 조용히 죽을 수 있는 약. 2021년에 첫 리뷰할 영화로 어떤 영화를 고를까 고민했었습니다. 어쩌면 새해를 기운차게 여는 희망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 문명의 종말, 예술의 종말을 다룬 그런 작품을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지구의 종말을 막아내는 히어로가 나오는 그런 액션 영화는 아닙니다. 바로 문제적 감독인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입니다. 멜랑콜리아는 우울증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새벽부터 왜 종말을 다룬 우울한 영화를 소개하나 의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픈 영화를 보면 오히려 감정이 정화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소개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실까요? 이 영화는 시작하고 8분 만에 지구가 행성의 충돌로 멸망하는 영화의 결말부터 먼저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을 다룬 영화에서 이야기의 종말부터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의 줄거리를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저스틴은 자신의 결혼식을 망치고 언니인 클레어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멜랑콜리아라고 불리는 거대한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인류는 멸망합니다. 끝. 이것이 줄거리의 다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면 안 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쉿, 집중하세요. 영화사 로고가 나온 뒤에 영화가 시작되면 첫 번째 컷. 커스틴 던스트가 맡은 역인 저스틴의 절망적인 표정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보여집니다. 그런 저스틴 뒤로는 죽은 비둘기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립니다. 마치 옛날엔 광부들이 광산 내부에 가스가 유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나리아를 들고 들어갔듯이 새는 인간보다 먼저 위험과 안전을 감지하는 그런 표상이지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서 땅이 드러나서 안전해졌음을 비둘기를 통해 알게 된 이후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죠. 따라서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비처럼 떨어져 내리는 죽은 비둘기를 보여주는 것은 시작부터 인류의 종말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죠. 이번엔 구약의 때와는 달리 신의 구원 따위 없다는 선언입니다. 원래 라스 폰 트리에는 선언하기를 좋아하지요. 스튜디오 촬영이나 필터 등 모든 종류의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기교를 제거한다는 그 유명한 도그마 선언이 그랬듯이, 하지만 정작 그 선언을 깬 것도 그 자신이었으니까 라스 폰 트리에는 역시 아이러니의 화신이자 늘 논쟁을 부르고 다니는 문제적 감독입니다. 만약 그가 감독은 오로지 영화 자체로만 말한다고 하면서 나치 발언 같은 불필요한 말들을 자제했더라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존경과 추앙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hat can I say? I understand Hitler. 그런데 그러면 또 라스 폰 트리에답지는 않죠. 아무튼 이 장면은 같은 감독의 전작인 안티크라이스트의 장면과 거의 같습니다. 그 외에도 두 작품은 많은 부분에 유사성이 있는데 안티크라이스트와 이 작품을 묶어서 그렇게 리뷰를 해도 좋을 듯 하지만 그러면 리뷰가 길어지기도 하거니와 그 영화를 리뷰하기엔 제 지적인 수준이 일천하여서, 게다가 안티크라이스트는 워낙에 19금 정도가 아니라 49금 정도라서 스킵하겠습니다. 또 아무튼 그런 장면 위로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1막 서곡 사랑의 죽음이 흐릅니다. 영화의 맨 처음에 이 곡을 배치한 것은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일부의 이야기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막에 나오는 밤의 정원은 이 영화에서 몇몇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들, 예를 들어 저택의 정원과 골프장에서의 몇몇 장면들을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곡은 기존의 화성학의 법칙을 깬 혁명적인 트리스탄 코드로 유명합니다. 끝이 나지 않고 으뜸음도 없는 끝없는 음이 end가 아닌 end로 네버엔딩 되는 거죠. 그렇게 이 곡은 화성학의 법칙을 깼지만 그렇다고 전위 음악처럼 난해하진 않고 아름답습니다. 마치 라스 폰 트리에가 자신의 영화도 기존 질서를 깨지만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컷.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칠 만큼 작게 보이는 아이와 엄마, 그리고 거대하게 보여지는 해시계가 인간의 시간이 끝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컷. 미술 교과서에 반드시 실리는 유명한 그림인 피터 브레헬의 눈 속의 사냥꾼이 보입니다. 피터 브레헬은 당시 화가들이 주로 성서나 신화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던 것에 반해 평소 자연 속에 드러난 각양각색의 평범한 인간 군상들을 자주 그렸죠. 인간을 좌절시키는 겨울이라는 혹독한 자연 속에서 겨우 여우 한 마리를 잡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3명의 사냥꾼과 여러 마리의 사냥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타들어가면서 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인간과 자연의 시간이 저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 속에서 저스틴이 보는 그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컷. 태양의 뒤에 숨은 채 지구로 향하고 있는 거대한 행성 멜랑콜리아, 그러니까 행성 우울증이 보입니다. 지구보다 훨씬 더 큰 행성이 갑자기 지구와 충돌을 한다는 것은 잊기 힘든 일이죠. 아주 작은 해성도 아니고 말이죠. 이것은 상징적인 종말입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의 상징이죠. 다섯 번째 컷. 아들 레오를 안고 19번째 홀을 달려가는 클레어, 샬롯 갱스브루입니다. 그녀는 저스틴의 언니이죠. 영화 안에서 결혼식이 거행되는 형부인 존의 대저택에 있는 골프장에는 18번 홀까지만 있다는 대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Here, we offer you an 18-hole golf course. Where else are they going to get that? How many holes are on our golf course? 18. That's right.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19번 홀은 현실에 없는 공간의 표상이고, 그곳으로 빠져드는 클리에는 미처 상상도 못했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재앙에 직면한 철저한 무력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갑자기 나타난 거대 행성과 충돌해서 끝장난다면 우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하게 늪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영화에 나오는 거대 행성은 인간이 어쩌지 못할 종말의 상징일 뿐, 질병이 창궐해도 우울함에 빠져도 마찬가지이죠. 결국 이 19번 홀은 우연하게도 코라는 발음으로 시작하는 바이러스의 19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커스틴 던스트가 맡은 저스틴과 샤롯 갱스브루가 맡은 클레어는 자매이지요. 그런데 동생의 이름은 저스틴, 언니의 이름은 클레어. 어원으로 보자면 동생은 정의, 언니는 깨달음. 동생인 정의는 무기력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짜증이 나더라도 덤덤합니다. 언니인 깨달음은 삶의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현실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여섯 번째 컷. 쓰러지는 말이 보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설화에서 말은 인간보다 먼저 무언가를 발견하고 느끼고 희생됩니다. 번제를 드리는 대상인 거죠. 마치 첫 장면의 비둘기와 마찬가지로 동물일 뿐이라고 하기엔 언제나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요. 제가 리뷰했었던 작품들 내에서만 보자면 말은 레전드에서처럼 유니콘으로서 욕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순수의 상징이 되기도 하며
네버엔딩 스토리에서처럼 인간보다 깊은 슬픔을 느끼고 슬픔의 늪에 빠져 스스로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Abraham. 아브라함이 쓰러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저는 굳이 주석을 달지 않겠습니다. 이제 몇 번째인지는 불필요해집니다. 마침내 다가가는 멜랑콜리아 행성과 지구가 보입니다. 이것은 두 세계의 키스라는 부제가 붙어도 좋을 듯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누워있는 저스틴이 보입니다. 존 에버릿 밀레이가 그린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오피리아를 오마주한 장면이죠. 오피리아는 사랑했던 햄릿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알고 미쳐서 강물에 빠져 죽은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 역시 감독의 안티크라이스트의 장면과 유사합니다. 이것도 역시 영화 속에서 저스틴이 보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돌하여 거대 행성 멜랑콜리아, 즉 거대한 우울함에 흡수되는 지구가 보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8분 동안 나오는 프롤로그이며 인트로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모든 이야기는 이미 끝난 것이기도 합니다. (1장) 저스틴. 유능한 광고 카피라이터인 저스틴은 지금 자신의 결혼식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고급스러운 리무진은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성경 말씀처럼. 결혼식이 열리는 이 대저택은 저스틴의 형부인 존의 집입니다. 이 성과 같이 큰 대저택은 공허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상징하는 요소로 영화 속에서 계속 보여집니다. 저스틴과 결혼하는 남자는 마이클, 배우는 알렉산더 스카스가드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네, 이분 극중 아버지가 실제 진짜 아버지입니다. 바로 스텔란 스카스가드이죠. 제가 리뷰했었던 브레이킹 더 웨이브의 얀이었습니다. 물론 토르, 어벤져스, 맘마미아 같은 영화에서 보기도 했죠. 여기서는 광고회사의 사장인 탐욕적인 자본가 잭으로 나옵니다. 저스틴은 그 회사의 직원이죠. 그러니까 저스틴에게 잭은 회사의 최종 보스이자 시아버지가 될 사람입니다. 참 미묘하고 피곤한 관계죠. 그리고 형부인 존은 결혼식 비용까지 들먹이면서 저스틴을 짓누릅니다.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this party cost me? No. Should I? Yes, I think you should. A great deal of money. In fact, for most people, an arm and a leg. I hope you feel it's well spent. Well, that depends. 이 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이런 존은 과학적 합리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Which one are you looking at exactly? That's Antares. It's the main star in the Scorpio constellation. 여기서 잭이란 이름과 존이란 이름은 같은 어원의 파생형이죠. 따라서 이 영화에서 자본가를 대표하는 잭과 존은 드러나는 태도만 다소 다를 뿐 결국 그놈이 그놈이란 뜻에서 붙인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Advertising, Justine. Advertising. 이 호화 결혼식은 언니인 클레어와 형부인 존이 지극정성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저스틴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을 시작으로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My wife of yesteryear.
if I were to say that she can be rather domineering? What a load of crap. It certainly doesn't come from your father's side of the family. I don't believe in marriage. Till death do us part and forever and ever, Justin and Michael. Enjoy it while it lasts. I myself hate marriages. Gabby, please. What is you looking for them coming? Betty? 아버지는 낯선 여자들과 히히덕거리고 모든 여자들을 동일하게 베티라고 부르다 못해 딸에게도 베티라고 부르는 정신나간 인간입니다. 물론 그런 편지의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이렇게요. To talk to you. To my beloved daughter, Betty. See you soon. Kisses from your stupid dad. 어머니는 딸의 결혼식 중에 지겹다고 목욕을 하러 갑니다. 어릴 때도 함께 해주지 못했는데 결혼식에는 내가 왜 있어야 하냐고 하죠. So give me a break, please, with all your fucking rituals. 저스틴은 두통이 시작됩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확 불이라도 지르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군요. 취소하겠습니다. 저스틴은 피곤합니다. 몸도 마음도. 저스틴에게는 계속해서 신경을 긁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I smile and I smile and I smile. You're lying to all of us. I'm a bit scared. 저스틴은 어머니에게 두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Something else. 그녀는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그런 저스틴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Stop dreaming, Justin. So just wobble the hell out of here. I'm scared. We all are, sweetie. Just forget it. Get the hell out of here. 아까 취소했던 걸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확 불을 지르겠습니다. 저스틴은 별거 아니라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전혀 본 적 없던 낯선 별이 점점 더 신경 쓰입니다. 마치 그 별이 자신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세상의 비둘기이자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예민한 동지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치 마세요. 여러분은 그저 세상 누구보다 더 빨리, 더 예민하게 변화를 감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But ignore that. Tim thought I wouldn't be able to squeeze that tagline out of you tonight. It's just a slight catch to the very good job with a very good salary. You follow her now. I mean it. Get that tagline. 결혼식에서도 회사 업무를 계속해서 재촉하는 사장이자 시아버지인 잭. 저스틴은 새로운 광고 문구로 아예 아무런 문구도 넣지 말자고 합니다. Toying with. 그러니까 그녀가 제시한 문구는 nothing입니다. And I've reached a conclusion in regards to the tagline. At nothing. Nothing. 제가 리뷰했던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환상의 세계를 사라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nothing. The nothing is destroying our world. 이렇게 계속해서 작전 이상의 유니버스를 만들어 봅니다. How do we affect 아무튼 결국 저스틴은 자신의 상사이자 시아버지가 될 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Instead, we try and sell you to the public, Jack. Nothing is too much for you, Jack. I hate 저런. you and your firm so deeply. You are a despicable, power-hungry little man, Jack. Is that a resignation? 결국 사직은 곧 파혼입니다. So I take off now. Yes. These could have been a lot different. Yes, Michael, they could have been. 그렇게 엉망진창의 결혼식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식장에 있던 인간 군상들, 즉 세상과 저스틴이 지구와 멜랑콜리아처럼 충돌해서 끝장난 상황인 것이죠.
결국 점점 더 사악해지는 천민 자본주의 시스템과 사랑과 가족이라는 휴머니즘적 환상에 기댄 인류 문명에 대한 시니컬하고 서캐스틱한 메타포 소동극이 처참하게 끝난 것입니다. 이 소동극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기이하게 비튼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장 저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보니 어쩔 수 없이 1부, 2부를 나눠야겠군요. 그럼 2장 클레어의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